자,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기에 앞서 과도응답 핵심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도응답 평가 상수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최대 오버슈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대 오버슈트라는 거는 과도응답 영역에서 목표값과 최대 편차량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딜레이 타임, 지연 시간이라는 거는 목표값의 50%에 도달하는 시간이고, 라이즈 타임, 상승 시간이라는 거는 목표값의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자, 다시 말해 목표값에 대해서 90%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상승 시간이고요. 그리고 목표값의 5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딜레이 타임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정정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진폭 감쇄비다 라는 것은 최대 오버슈트와 최대 오버슈트와 제2 오버슈트에 대한 편차량이다. 또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오버슈트라고 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언더슈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최대 언더슈트분의 제2 언더슈트비를 우리는 진폭 감쇄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지연 요소에 따른 인디셜 응답, 다시 말해 2차 지연 요소에 따른 전달함수와 특성 방정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 회로에 따른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전압비 전달함수는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분의 출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다 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자, 분모 분자의 CS를 곱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분모 분자의 LC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LC분의 1을 우리가 자연계의 고유진동 주파수 오메가 N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S 앞에다가 우리가 제동계수를 포함시켜서 공식을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S의 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분의 오메가 N의 자승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걸 우리가 2차 지연 요소에 따른 전달함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2차 지연 요소에 따른 특성 방정식은 S의 제곱 플러스 2제타. 자, 제타가 불편하신 분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델타로 표현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동비라는 거는 우리가 제타, 이렇게 제타 또는 델타로 문자 기호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의 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 이코르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암기 요령도 알려드렸어요. 자, 암기 요령은 뭐였습니까? 자, 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을 풀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자, 우리 곱셈 공식에서 2AB가 되겠죠? 그러니까 2 오메가 NS 플러스 B자승 오메가 N의 제곱이 될 것이다. 자, 여기다가 제동계수 제타를 집어넣으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암기를 해달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특성 방정식에서 제타의 값의 크기 변화에 따라 출력 파형의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동계수 제타에 따른 인디셜 응답, 다시 말해 출력의 파형을 조사하게 되면, 자, 먼저 제타가 제로가 되면, 자, 제타가 제로가 되면 무한진동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제타를 0부터 1까지 서서히 상승시키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자, 제타가 0.1일 때, 0.2일 때, 0.3일 때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4부터 0.9까지 순차적으로 증가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제타가 0부터 점층적으로 커질 때마다 오버슈트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제타가 1일 때는요, 진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동이
사라지는 형태가 되고 제타가 1보다 더 커지는 순간서부터 과도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형을 분석하게 되면 제타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영역. 자, 0일 때는 무한 진동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0보다 커지는 순간서부터 파형이 감쇄 진동에 대한 형태를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게 되게 되면 감쇄 진동이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부족제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타가 1이 되게 되면 진동이 있는 것과 진동이 없는 경계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타가 1일 때를 우리는 인계제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지게 되면 진동이 사라지긴 하겠지만 과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다? 제동이 과하게 걸렸다. 해서 우리는 과제동 상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타가 제로가 되면 자, 최초의 초기 파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정연파 사이클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동이 안 걸렸다. 무제동이다. 그리고 무한진동이다. 또는 완전진동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제타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커지게 되면 진동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타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커지면 진동이 작아지는 반면에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진동이 점점 커져지겠죠. 그래서 제타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발산에 대한 형태, 이렇게 발산에 대한 형태가 되고 제동이 마이너스 값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5가지 사항 외에도요. 자, 제타 값이 0보다 점층적으로 커짐에 따라 오버슈트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특성근 위치에 따른 인디셜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특성근이라는 거는 특성 방정식의 해를 말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극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극점 위치에 따라 출력에 대한 파형을 분석해 보자.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제타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는 과제동 상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특성근의 위치를 판단하게 되니까 S플레인, 복소평면, 좌반부, 다시 말해 음의 실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타가 1일 경우 우리는 임계 상태, 임계제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경우에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특성근의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음의 실수를 갖는 중근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타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부족제동 상태가 되게 되면 자, 이렇게 파형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부족제동 상태가 되게 되면 자, 음의 실수를 갖는 공역복소수근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추가적으로 제타가 제로가 되게 되면 무제동 상태가 되죠. 무한진동 상태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복소평면에서 특성근을 위치하게 되면 여기 허수축의 공역복소수근으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타가 0보다 작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발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파형이 뭐예요? 점점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발산에 대한 조건에 대한 특성근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특성근의 위치가 우방평면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전 상태가 되고요. 왜요? 목표값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소평면 좌반부에 오게 되면은 안전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과 불안정 영역 사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임계 상태가 될 것이다. 안정도에 대해서는 임계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챕터나 6장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말이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이를 참고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환 104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슈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자동 제어계의 정상 오차다. 자,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버슈트라는 거는 정상 상태의 오차가 아니라 과도 영역에서의 오차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자동 제어계의 안정도의 척도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상대 오버슈트라는 거는 자, 다른 말로 백분율 오버슈트다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 오버슈트 또는 백분율 오버슈트라는 거는 최종 희망값, 목표값분의 최대 오버슈트의 비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계단 응답 중 생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최대 편차량이 최대 오버슈트가 될 것이다.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5번입니다. 다음의 과도응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1번, 지연 시간은 응답이 최초로 목표값의 50%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백분율 오버슈트는 최종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의 비를 퍼센트 게이지로 나타낸 것이다.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감세비라는 것은 최종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와의 비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죠. 감세비라는 것은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6번 문제입니다. 자동 제어계 2차계의 과도응답에서 응답이 최초로 정상값의 50%에 도달한 데 요하는 시간. 자, 목표값의 50%까지 도달한 시간. 우린 딜레이 타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으로 107번 문제입니다. 2차 시스템의 감세율. 자, 2차 시스템이라는 게 2차 지연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세율 델타, 댐핑 레이시오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제가 발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8번 문제입니다. 2차 제어계의 과도응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1번, 제동계수 제타 또는 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동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 다시 말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영역을 우리는 부족제동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제동계수 제타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우리는 과제동이다 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 제동계수가 1일 경우에는 적정제동이 아니라 우리가 임계제동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제동계수가 제로가 되게 되면 우리는 무제동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다음으로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위 부기한 시스템에서 게르프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게르프 전달함수가 뭐였어요? 자, 우선 이거부터 쓸까요? 자, 단위를 조금 빼버리고 부계한 제어 시스템. 자, 그러면 자, 블럭선도로 표현하게 되면 자, 순방향 전달함수 GS가 있고요. 자, 여기가 입력이고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먹인 전달함수를 우리가 HS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신호를 주게 될 때 이때 부기한이라는 건 이때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게르프 전달함수. 자, 게르프 전달함수라는 거는 여기 구간에 대한 이득을 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게르프 전달함수를 G라고 표현하게 되면 GS 곱하기 HS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본 문제에서는 게르프 전달함수 GS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대먹인 전달함수 HS를 1로 바라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표현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단위 부기한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본 문제에서 게루프 전달함수,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자, 쓰지 말고 그냥 표시만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게루프 전달함수 GS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순방향 전달함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체 전달함수, 종합 전달함수 값은 얼마가 돼요?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페루프, 이렇게 페루프 이득을 하게 되면 GS 곱하기 마이너스니까요. 자,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GS 값 그대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타라고 하지 말고 델타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S에 S 플러스 2 델타 오메가 N분의 오메가 N의 자승. 그리고 여기는 전향 경로 이득이죠? 그럼 이렇게 가는 경로 이득 역시 순방향 전달함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S에 S 플러스 2 델타 오메가 N분의 오메가 N의 제곱이 될 것이다.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1로 가서 붙어주게 되니까 자, 분배 법칙에서 표현할까요? S의 제곱 플러스 2 델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자, 요것도 지워지게 되니까 오메가 N의 제곱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특성 방정식을 쓰게 되게 되면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본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표현하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2 델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 이코르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그렇죠? 저희가 요점 정리 때 얘기해드렸던 2차 지연 요소, 2차 제역에 따른 특성 방정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시스템은 자, 제타 대신에 델타로 써도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제타가 또는 델타가 1.2일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제동계수가 1보다 크게 되면 과제동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페루프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제동계수 값이 작게 될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된다. 자, 이건 말부터 잘못됐죠? 제동계수가 작으면 당연히 제동이 작게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말이 거꾸로 됐으니까 잘못된 거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볼게요. 제동계수가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해 0보다 작게 되게 되면 파형이 점점 발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목표값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제동계수가 지금 제타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얘를 델타라고 읽을게요. 우리가 제타라고 쓰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이제 많은 도서가 자, 제동계수를 제타 또는 델타라는 문자기호 두 개를 혼용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리기 쉬운 델타로서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이제 뒤에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제동계수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제동계수를 제가 이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델타라고 읽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제역에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냐. 선택지를 보다 보니까 과제동, 부족제동, 임계제동, 무제동이 나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동계수 값을 알아야 한다. 자, 제동계수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우리 2차 지연 요소에 따른 특성 방정식 아까 얼마였죠?
자, 2차 지연 요소에 따른 특성 방정식의 기본식은 S의 제곱 플러스 2 델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이퀄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특성 방정식을 기준으로 자, 본 문제 속에 있는 전달함수의 특성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이 공식과 여기에 있는 특성 방정식과 기본식을 비교해서 자, 자연계의 고유각 주파수와 그리고 제동계수를 각각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 문제에서 전달함수가 자, 전달함수 MS가 자, J오메가를 S의 함수로 바꿀게요. S. 어차피 S 함수라는 거는 J오메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S로 바꿔주게 되면 최고차부터 쓰겠습니다. 4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기본식 보세요. 기본식 보면 최고차 앞에 상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다? 분모 분자의 4로 나누어서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4로 전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S 플러스 4분의 1분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은 얼마 나오겠어요? 자, 펑션 오브 S는 S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S 플러스 4분의 1 이퀄 제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식과 비교 해감에 따라 각각의 상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고유각 주파수 오메가 n. 자, 제곱이라고 표현할까요? 오메가 n의 제곱은 얼마요? 4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양변에 루트를 채워서 정리하게 되면 오메가 n은 루트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4는 2의 제곱이죠.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상수항 비교해서 우리가 고유각 주파수 알았으니까요. 이제 1차 항에 따른 상수값을 비교해가지고 1차 항과 여기 1차 항과 특성 방정식의 1차 항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타 오메가 NS 쓸 필요가 없는데 처음이니까 쓸까요? 이 델타 오메가 NS 이퀄 얼마였다? 4분의 3S였다. 그럼 어차피 S가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쓴 상태에서 위에서 정리했던 고유각 주파수 오메가 N을 본식에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델타 곱하기 2분의 1 이퀄 S는 지워졌으니까요. 4분의 3이다. 그럼 또다시 이끼리 지워져요. 그럼 나오는 결과 델타 값은 얼마가 된다? 델타는 4분의 3이 될 것이다. 자, 그 말은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제타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게 되게 되면 우리는 부족제동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1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아래와 같을 때 2차 계통에서 감쇄율, 댐핑 레이시오 델타와 자, 앞으로 이거 델타라고 읽는다라고 했어요. 델타와 제동의 종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특성 방정식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함수 값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미분 연산자가 S로 표현되죠. 다시 말해 dt분의 d가 S가 되면 dt의 자승분의 d자승은 S제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제곱 YS 플러스 6SYS 플러스 9YS 이퀄
9xs다. 앞에서 연습 많이 했었죠. 자, 그럼 ys 출력항으로 묶어줄게요. 묶어주게 되면은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가 되겠죠.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로 될 것이고, 자, 여기서는 9xs가 됩니다. 따라서 전달함수라는 거는, 전달함수는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미분방 정식의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에서 입력에 해당하는 xs를 넘겨주고 출력 뺀 나머지를 다시 반대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달함수는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분의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최고차 s의 2차 앞에가 상수가 1이죠. 1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것을 0으로 두게 되면 특성방정식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특성방정식 fs를 표현하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 이코르 제로가 됩니다. 자, 이제 비교할게요. 세 번째, 상수함끼리 비교해봐라. 오메가 n의 제곱은 9가 될 것이다. 오메가 n의 제곱은 9가 됩니다. 따라서 고유각 주파수 오메가 n은 얼마가 된다? 루트 9가 돼서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 1차 항을 비교합니다. S 빼고 말할게요. 어차피 약분되니까. 이 델타 오메가 n이, 이 델타 오메가 n이 얼마였다? 1차 6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S끼리는 지워지니까요. 6이었다.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 n 값을 대입할게요. 오메가 n을 대입하게 되면 이 델타 곱하기 3 이코르 6이 되죠. 그럼 여기서 2, 3은 6이니까 6이 약분돼요. 그러면 델타 값이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제동계수가 1이 되게 되면 임계상태다, 임계제동이다 라고 얘기했죠. 해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 임계제동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상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과도응답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회로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이론서 내용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되면 반대로 문제가 쉽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론 자체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문제가 어려운 응용 문제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과도응답에 관한 문제를 모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궤한 제역에, 자,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부궤한 제역에, 부궤한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제동비, 다시 말해 감색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해서 여기 델타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구해라? 블럭선도에 따른 전달함수를 통해 특성방정식을 구해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전달함수 값을 구하게 되면 1-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경로 이득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기가 부기한이 되기 때문에 페루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1 플러스 요거 분의 전향경로 이득 요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플러스 S의 S 플러스 1분의 4에 다시 S의 S 플러스 1분의 4가 될 것이다. 자,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S의 S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배해서 곱하고 분배해서 곱해주게 되니까 전달함수 값은 S의 S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지워지게 되면 4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요거 분배 법칙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자, 대먹인 전달함수가 없는 게 단위 궤한제역이다. 그 중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단위 부궤한 시스템이다. 또는 제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르프 전달함수 또는 순방향 전달함수가 GS가 되는데 GS 꼴이 A분의 B에 대한 형태였다. 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전달함수 값은 얼마가 나온다? 자, 보세요.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S의 S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분모에 해당하는 A가 될 것이고 4는요. 예, 분자에 해당하는 4가 요게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과가 뭐냐? 전달함수 구해봤더니 어차피 결과는 두 개 더해가지고 분모 분자 더해서 A 플러스 B 분의 분자 B를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게 되면 S의 S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B 4가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가 있죠. 여기 계산 과정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위 부계한 시스템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순방향 전달함수 또는 HS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 분자를 더해서 분모로 분자를 그대로 분자로 가져오게 되면 결과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한 우리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을 뭐라고 하자? 특성 방정식이다. 그렇다면 여기 분모 분자를 그냥 더해서 0으로 만들면 특성 방정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패턴을 잡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이 패턴은 단위 부계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단위 부계한 시스템의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원래 게르프 전달함수는 여기가 HS고 이게 GS라고 하게 되면 게르프 전달함수 G는 GS 곱하기 HS가 되는데 단위 부계한이다 보니까 HS가 1로서 빠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그냥 게르프 전달함수다. 이렇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작성하게 되면은 요거는 0이다. 근데 분배해서 정리하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4 이코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지연 요소에 따른 기본 공식과 본 회로에 따른 전달함수를 비교하겠습니다. 상수항 비교할게요. 세 번째, 고유각 주파수의 제곱, 오메가 n의 제곱이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메가 n은 루트 4가 돼서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1차 항 비교합니다. 자, S 빼고 나머지 씁니다. 2 델타 오메가 n 이코르 S 앞에 1밖에 없죠? 1이다. 따라서 델타는 2 오메가 n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고유각 주파수가 2라고 그랬으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은 1보다 작기 때문에 과제동 상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목표값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제어계구나 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1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자동 제어 계통의 극점이, 자, 극점이라는 게 바로 특성근이에요. 극점이 S평면의 그림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 이 시스템의 시간 영역에서 동작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복소평면 우반부의 복소, 공역 복소수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는 발산에 대한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파형은 점점 더 크게 진동하는 형태가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4번 문제요. 그림은 어떤 2차 제역에 대한 복소 평면에서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고유 진동수 오메가 n과 감쇄율 델타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먼저 우리가 음의 실수를 갖게 되는 공역 복소수근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부족제동, 파형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부족제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델타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영역이 와야지만 이와 같은 특성근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선택지를 보다 보니까 자, 델타 값이 루트 이미 1.414죠. 1보다 크니까 과제동 상태가 돼요. 과제동, 과제동. 루트 2분의 1은 0.707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도 3번이다 라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극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극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 어떻게 돼요? 특성근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가로가 두 개 해요. 이코르 0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S에다가요. S에다가 이거 부호를 반대로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부호 반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는 플러스 1 마이너스 j가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니까 부호 거꾸로 하게 되면 플러스 1 플러스 j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부를 A라고 얘기하고 허수부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하면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특성 방정식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의 자승 S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우리가 허수 J값을 B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J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J는 얼마예요?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은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코르 제로가 될 것이다. 자, J의 자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어차피 특성 방정식은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왜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었죠?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은 이유가 어차피 특성 방정식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한 S의 해라는 거는 이거의 반대의 부호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돼야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J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특성근을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말할 때는 S 먼저 쓰고 이거 부호를 반대로 해서 집어넣게 되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 특성 방정식 fs는 자, 요거 s의 제곱 플러스 2ab 그러니까 2s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1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쓰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 이코르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교합니다. 오메가 n의 제곱이. 오메가 n의 제곱이 얼마였다? 2였다. 그럼 그 결과 고유각 주파수는 루트 2가 된다는 얘기고요. 루트 2가 되고 1차항 비교합니다. 2 델타 오메가 n 이코르 얼마였다? 2였다. 그럼 여기서 2끼리 지워지게 되면 델타 값은 오메가 n분의 1이 돼서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어차피 특성근의 위치만 알게 되면 제타의 범위 알잖아요. 델타의 범위 알잖아요. 그럼 이 범위를 가지고 답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회로의 영입력 응답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서술에서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의 시정수는 1초하고 6분의 1초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정수는 뭡니까? 2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한 시간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t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거나 여기는 마이너스 1승이 되기 위해서는 t가 6분의 1이 돼야 되겠죠. 해서 1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두 번째, 이 회로는 2차 회로이다. 세 번째, 이 회로는 과제동이다, 임계제동이다. 자, 우선은 해석은 안 해봤는데요. 우리 선택지를 보다 보니까 이 3번과 4번 보세요. 과제동과 임계제동에 대해서 편차가 벌어졌죠. 답이 벌어졌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본 회로에 따른 전달함수를 구하고 그 전달함수에 따른 특성방 정식을 구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델타 값을 구해봐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영입력 응답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영입력 응답이라는 거는 입력이 없었다. 입력이 없고 회로 자체에 대한 어떤 이득값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입력 응답. 자, 영입력 응답의 출력이라는 거는 그 회로의 순수한 이득값, 즉 전달함수 값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득을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전달함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2에 플러스 AT를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떻게 연습했습니까? 지수함수가 나오면 없는 거 취급해라. 그럼 A밖에 없으니까 A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S분의 A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S 대신에 대치를 하겠습니다. 대치. 뭐로 대치해요? 지수에 있는 시간의 함수 앞에 있는 상수 부호를 바꿔서 S-A로 대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S-A분의 라지 A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에 위에 있는 지수에 있는 상수 이거의 부호를 바꿔서 S-A분의 라지 A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달함수 MS를 쓰게 되면은 84로 묶여가지고 자, 요거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앞에 1이 생략된 거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요.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위에 자리가 1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t로 돼 있으니까 플러스 1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t는 s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것이고 빼기 2의 마이너스 6t 2의 마이너스 6t는 부호를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s 플러스 6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거 두 개 정리하게 되면은 84에다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6 두 개 곱해주고요. 그러니까 a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d는
AC에 올라가서 곱하고 BC 마이너스 올라가서 곱하는 것이다. 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주게 되면 S 플러스 6 빼기 S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그럼 마이너스가 각각 분배되니까 SS 지워지고요. 6 빼기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84 묶어주고 자 분배할까요? S의 제곱 플러스 상수끼리 더하면 7이니까 7S 플러스 상수끼리 곱하면 6분의 자 빼주게 되면 5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달함수에서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방정식을 우리는 특성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특성방정식 FS를 써보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7S 플러스 6 이퀄 제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각 주파수 오메가 n의 제곱이 6이 됩니다. 그러면 고유각 주파수는 루트 6이 되겠죠. 자, 네 번째. 1차항이요. 2 델타 오메가 n. 2 델타 오메가 n 이퀄 얼마가 된다? 7이 될 것이다. 그러면 따라서 델타는 2 오메가 n분의 7이 되는데 여기다가 루트 6을 대입하게 되면 2 루트 6분의 7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요거 계산기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정답이 임계제동이 되었다. 자 아마 이게 과제동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계산기 눌러보게 되면은 이 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얼핏 봐도 알겠죠? 얼핏 봐도 1보다 큰 값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회로는 2차 시스템이 되면서 과제동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임계제동이라고 표현한 게 오답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3장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